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미국 증시가 지난 금요일에는 서로 엇갈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하락하고 나스닥 지수는 상승한 채 마감이 됐는데 지난 금요일에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실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실적은 오히려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워낙 급격하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임금 상승에 대한 역풍이 맞이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JP모건의 경우에는 6% 넘는 주가의 급락세가 나타났고요. 비슷하게 임금 상승의 압박을 겪고 있는 블랙록과 시티그룹 이런 기업들이 대체로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융주들이 대체로 하락하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다우지수에 큰 타격을 줬고요. 이 때문에 다우지수는 하락 마감을 했고, 자 반면에 램 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이런 반도체 장비주를 비롯해서 반도체 칩 메이커들이 대체로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스닥 지수의 상승을 이끌면서 지난 금요일에는 국채금리가 다시 한번 1.77%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우는 하락하고 나스닥은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자, 전체적인 큰 흐름은 이랬고요. 자세한 마감 분위기는 어땠었는지 전체린 앵커가 지금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 마감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이날 혼조로 마감을 졌습니다. 다우 지수는 0.5% 하락한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0.5% 상승, 그리고 S&P 500 지수는 강보합 정도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개장 전에 주요 은행주들의 실적이 공개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향방은 다소 엇갈렸습니다. 특히나 JP모건의 경우에는 이익과 매출 모두 예상보다 높게 발표됐는데 이날장에서 주가가 6%나 급락하면서 다우지수의 하락을 이끌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임금 상승 부담으로 인해서 앞으로 2년 동안 핵심 이익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 이런 경고가 나오면서 주가 역시도 타격을 받아갔습니다. 시티그룹의 경우에는 매출 비트를 발표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익이 26% 하락을 보이면서 주가 역시도 1.25% 마이너스권에서 거래를 마치게 되고요. 그런가 하면은 웰스파고는 강한 매출을 기록하면서 이날장에서 3.7% 급등 마감을 졌습니다. 하반기에 대출 수요가 높아지면서 실적을 받쳐줬다, 이런 풀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행주들의 실적을 간단하게 리뷰해봤습니다. 이날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또 한 가지 재료는 바로 경제 지표가 있었는데 미국의 12월 소매 판매였습니다. 전달 대비 1.9% 하락을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였던 0.1% 감소보다 크게 부진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오미크론 영향으로 인해서 미국 내 소비가 줄어들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이렇게 소매 판매가 조금 부진하게 나오자 각종 소비 관련주들의 주가 역시도 약했는데요. Bath and Body Works의 주가가 2.7% 하락 마감을 지고요. 그리고 언더아머의 주가 역시도 2% 하락 마감을 졌습니다. 그리고 가정용 운동회사 기구로 한때 팬데믹 수혜주로 떠올랐던 종목이죠. 펠로톤의 경우에는 나스닥 100 지수에서 퇴출된다, 이런 발표가 전해지면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주가가 약 80% 정도 쭉 내리막길을 걸어오고 있다는 부분도 체크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업종별 흐름은 어땠는지 보겠습니다. 가장 아웃퍼폼했던 섹터는 단연 에너지 섹터였습니다. 2.35% 급등 마감을 졌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원유 생산이 타격을 입어갈 수 있겠다, 이런 예상들 나오면서 이날장에서 유가가 2개월 만에 최고치로 반등을 했습니다. 2%나 급등하면서 WTI 2월물 가격이 83.83달러까지 솟아올라 있는데요. 지난해 11월에 기록했던 84달러 이후 최고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에너지 섹터가 이날장에서 힘을 받아가고요. 기술주 역시도 0.8% 정도의 플러스권에서 거래를 마칩니다. 반면 JP모건이라든지 모건스탠리 등과 같은 은행주들의 하락세에 금융 섹터는 1% 하락 마감을 졌습니다. 다음으로 특징주들 하나씩 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카지노주 한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마카오 정부가 카지노에 대한 라이선스 기한을 10년으로 줄이되 6개의 라이선스는 유지하는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런 소식들 전해지면서 카지노 관련주들의 주가도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라스베이거스 샌즈의 주가는 14% 급등 마감을 졌고요. 윈 리조트의 경우에도 8.6%의 플러스권에서 이날장 거래 문을 닫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몬스터 베버리지 보겠습니다. 전일 3억 3천만 달러 규모의 인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뒤 이날장에서 4.7%의 급락이 나왔는데요. 인수 대상은 다수의 IPA 브랜드들을 보유하고 있는 수제 맥주 회사 케나키 크래프트로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즈니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겐하임이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시켰습니다. 스트리밍 사업 부문에서의 이익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목표 주가도 205달러에서 165달러로 하향 조정시켰습니다. 이에 따라서 디즈니의 주가는 이날장 2.25%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이날장 전해졌던 특징주들까지 모두 정리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주 주요 증시 일정까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당장 오늘 밤이죠. 17일의 경우에는 마틴 루서 킹 휴일 관계로 인해서 금융시장 역시도 하루 쉬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을 좀 꼭 참고를 해주셔야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본격적으로 4분기 실적들 전해지면서 종목별로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25일, 26일 FOMC 정례회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연준 당국자들의 공개 발언이 금지되는 블랙아웃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은 더욱더 실적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겠는데요. 18일, 19일, 20일 발표되는 주요 실적들 정리해놨으니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여러분께서 주목해 보셔야 될 포인트는 공급망 차질과 인플레이션이 실적에 얼마나 타격을 줬는지, 그리고 1분기 가이던스가 조정되는지 그 여부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 증시 일정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과 주말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저희가 오늘 애프터마켓은 앵커들의 이슈픽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철인 앵커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주말 잘 보내셨죠? 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월요일을 또 힘차게 출발해 볼 텐데 어떤 키워드들이 있었을지 한번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징징대지 마. 네, 좀 자극적이죠? 네.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의 얼굴이 보이는데 바로 이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징징거리지 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약간은 좀 제가 좀 과격하게 조금 더 표현한 감이 과장된. 있긴 한데 어떤 얘기를 한번 했는지 보도록 할게요. 따끔한 한마디를 한 겁니다. 자, 금융주의 실적 발표로 인해서 이제 미국 실적 시즌의 포문이 열렸죠. 이번 금융주의 실적에서 최대 관전 포인트는 인건비 상승을 포함한 바로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JP모건의 CFO가 임금 상승에 역풍이 있다면서 가이던스를 낮춰 잡자 JP모건의 주가는 또 호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직원들이 잘해서 회사가 돈을 벌고 임금이 오른다면 CEO는 그걸 해결해 줘야 되는 사람인 거지 징징거리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여기 표현으로는 shouldn't be crybabies라는 표현을 썼어요. 뭐 whining이라는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쓰지는 않았긴 하지만 어쨌든 너무 이제 애기처럼 울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JP모건 한 겁니다. 네. 자, 이번 실적은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문제는 최고 재무 책임자 CFO의 발언 때문이었었는데요. 최고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부합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게 중요한데 노동시장이 요즘 매우 타이트하다면서
연준이 올해 서너 차례 정도의 금리를 인상하면서 금융산업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긴 하지만 만약에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임금이 많이 오르게 될 경우에는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이 모두 사라질 위험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JP모건의 주가는 하락하게 된 거고요. 사실 이게 JP모건만의 문제는 아니었었고 실적을 발표했던 또 다른 IB인 시티그룹도 동일한 어려움을 토로했는데 시티그룹의 최고 재무 책임자도 은행들이 인재를 찾기 위해 경쟁하면서 임금에 대한 경쟁적 압박이 크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임금 상승이 정말 실적에 타격을 줄 가능성을 은행들도 염두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금요일에 은행주들의 실적 발표에서 이 임금 상승이 가장 화두가 됐더라고요. 그럼 실제로 JP모건 직원들의 임금이 좀 많이 올랐나요? CNBC의 보도에 따르면 트레이더 그리고 인베스트먼트 뱅커, 자산관리 관련 이 전문직 근로자들 있잖아요. 네. 고학력, 고임금 근로자들입니다. 이들의 급여가 2년 연속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고학력, 고임금 근로자들만 임금이 올라갈 수는 없죠. 결국 지점 직원들, 그러니까 일반 사무직 직원들도 임금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서 결국 작년에는 일반 지점 직원들마저도 급여가 인상됐다고 합니다.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지난 2년 동안 눈에 띄는 성과를 보여줬던 직원들에게 훨씬 더 큰 보상이 있었다면서 만약 주주들에게 주어지는 마진을 줄여서라도 임금을 지불해야 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다. 이런 좀 과격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제이미 다이먼이 징징거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네. 사실 임금 상승에 직접적인 타격이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JP모건에 대한 투자 의견들도 하향 조정이 되고 있을까요? 사실 이날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은 임금 상승의 문제점이었지만 두 번째 요인은 또 투자 의견이 하향됐다는 것이었었거든요. 하지만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매수 의견을 유지하는 비율이 하향하는 비율보다는 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올린 곳도 있고 내린 곳도 있었는데 올린 곳이 더 많았죠. 웰스파고는 JP모건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목표 주가도 210달러에서 180달러로 낮춰 잡았거든요. 투자 의견 하향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역시 주가 하락 요인이 됐습니다. 반면에 골드만삭스라든지 바클레이즈, RBC 캐피털 이런 곳들은 투자 의견을 계속 매수 의견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매수 의견과 194달러 그리고 202달러, 175달러 이렇게 목표 주가도 계속 유지를 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많은 이제 투자 의견 조정들이 좀 있다 보니까 JP모건에 대한 평균 목표 주가는 결국 현재 수준에서 봤을 때 184달러 정도 수준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임금 상승에 대한 우려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이 투자 의견은 매수 의견이 훨씬 더 많다는 점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키워드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네. 세계 1위의 힘 이렇게 했습니다. 블랙록의 지난 금요일 어닝 리포트에서 저는 특별히 눈에 띄는 숫자가 하나 네. 있더라고요. 바로 10조였는데 그래서 들고 왔습니다. 함께 내용 확인해 보시죠.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운용 자산이 처음으로 10조 달러를 넘겼습니다. 정확히는 10조 10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15% 증가한 규모인데요. 이렇게 운용 자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ETF 열풍에 있었습니다. 블랙록은 세계 최대 ETF 판매 금융사죠. ETF, 우리말로는 상장지수 펀드라고 부르는데 적은 비용으로 세계 최고 기업들에 동시에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주식에 직접 투자하기는 어렵지만 시장 상승세에 올라타고 싶은 개미 투자자들을 위한 좋은 대안으로 그 수요가 높아졌고 또 이런 ETF 열풍이 블랙록의 운용자산 급증으로 이어진 겁니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운용자금 10조 달러의 3분의 1가량이 ETF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운용자산이 10조 달러를 돌파하는 정말 세계 1위의 힘을 보여준 건데 사실 4분기 실적 결과도 어땠는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지난 금요일 블랙록의 주가가 또 2% 정도 하락하게 됐으니까요. 맞습니다. ETF 열풍으로 10조 달러라는 마일스톤을 넘긴 블랙록이기는 하지만 지난해 4분기 실적만을 놓고 봤을 때에는 ETF보다 적극적 투자 펀드, 즉 액티브 펀드로 돈이 몰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펀드 매니저가 직접 주식이나 채권을 고르고 부동산 등의 대체 투자 수단에도 돈을 넣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ETF보다 더 높은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4분기 블랙록에 새로 유입된 고객 자금 2,117억 달러 가운데 약 절반 정도가 이런 적극적 투자 펀드로 몰렸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ETF 확대에 따른 수수료 감소 충격을 비켜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힘입어서 4분기 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 증가를 기록했고요. 매출은 14%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주가의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 인상 우려 그리고 블랙록 직원들의 임금 상승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2.2% 하락 마감을 졌습니다. 어쨌든 ETF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패시브 ETF보다는 그 액티브 ETF 쪽을 굉장히 선호하고 계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던 블랙록의 실적이었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가격 인상이라는 키워드인데 넷플릭스 보고 계시나요? 저는 그럼요. 넷플릭스를 보고 있고. 보고 있죠. 일단 우리나라의 가격 인상 얘기는 아니고 북미권의 넷플릭스가 올해도 또 다시 한번 가격을 인상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시기에는 가격 결정력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저희 전체린 앵커가 작년부터 1년가량 좀 해주고 있었는데 기억해 주시네요. 네, 넷플릭스가 바로 가격 결정력이 있다 보니까 구독료를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구독자들이 이탈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그런 기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넷플릭스가 지난 금요일에 미국과 캐나다의 구독료를 인상한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약 3%가량 갭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물론 마감 종가는 상승 탄력을 좀 줄이면서 1.2% 수준 상승으로 마감을 하긴 했지만 가격을 인상한다는 데 대한 이 시장의 반응은 나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가격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한번 볼게요. 지난 그 2년 동안 사실 베이직 프로그램, 그러니까 기본 옵션 가격, 기본 플랜 가격은 사실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번에 변해서 8.99달러에서 1달러 오른 9.99달러로 바뀌었고요. 스탠다드 요금제가 13.99에서 15.49달러, 프리미엄 요금제는 17.99달러에서 19.99달러로 올랐으니까 만약에 프리미엄 요금제를 쓰는 북미권에서는 우리 돈으로 거의 한 24,000원 정도를 이제 한 달에 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변경이 된 것이고요. 다만 그 스탠다드 요금제와 프리미엄 요금제는 좀 매년 인상되는 추세였었고 베이징 요금제가 몇 년 동안 약간은 좀 정체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베이징 요금제까지 인상된다는 소식이 가장 큰 뉴스였습니다. 가격 결정력이 얼마나 높은 기업인지는 모르겠으나 네. 사실 가격을 인상시키면 어쩔 수 없이 고객들이 이탈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네. 추후에 실적이 좀 악영향을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가격을 지금까지 인상 안 해오던 기업이 갑자기 인상을 했다. 그러면 시장에서도 또 불확실성이 많을 거예요. 근데 넷플릭스의 경우에는 거의 매년 꾸준히 가격을 인상해왔기 때문에 본인들도 이게 가격 인상과 함께 구독자가 이탈하는지 이탈하지 않는지를 그동안 그들도 지켜봐 왔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가격을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구독자 이탈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 2020년에도 구독료는 인상을 했었고요. 자, 그리고 넷플릭스는 지금 이렇게 구독료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구독자 이탈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구독료를 인상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월가에서도 넷플릭스가 과거처럼 빠른 구독자 상승률, 그러니까 구독자 가입률이 빠르게 늘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월가에서도 앞으로 넷플릭스의 성장은 가입자 성장의 속도보다는 가격의 인상으로 있을 것이라고 많이 예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월가의 예상치에도 좀 부합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정리를 해보면 넷플릭스는 수년 동안 가격을 인상해 오면서 구독료 인상이 넷플릭스 구독자를 이탈시키는지 꾸준히 지켜봐 왔고
이탈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또 가격을 인상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어차피 과거와 같이 빠른 가입자 수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가격 인상이 오히려 넷플릭스에게 호재가 되는 것이고 이 덕분에 넷플릭스의 주가는 지난 금요일에도 올랐다고 보는 게 맞는 해석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총 3가지 키워드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전채린 앵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